네, 혹시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들었던 숙제 다 하신 분 계실까요? 완료하신 분? 그 가이드가 조금 어설프긴 했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디버깅 하시면서 네, 문제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가이드를 다시 뭐 오늘이나 아니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카이로 1.0이 그 스타크웨어 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 리빙 온 더 엣지,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변하고 있는 프로덕트를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2, 3개월 전에 만들어 놓은 가이드조차 잘 동작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네, 재밌게 코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시 가이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 도어랩스에 그 기웅님 계신 것 같은데 기웅님의 코멘트 중에서 스타크 CLI를 더 이상 그 개발하지 않고 스타크 LI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뭐 대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는 아마 저희 핸즈온 코딩 워크숍 때 같이 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그 가이드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따로 어떻게 하면 동작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지막에 필요할 경우는 뭐 숙제들을 내드릴 건데 네. 숙제를 내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딥다이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털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어찌 보면 스타크웨어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 3가지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요건 저고요. 네. 이번 세션은 딥다이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다 디스코드에 있는데 지금 강의는 다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지금 디스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각자 답변도 달아주시는데 그런 거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홈워크는 네, 요번 세션 끝나는 시간에 어떤 걸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얘가 말씀드릴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월렛이라고 하는 컨셉을 다룰 예정이고요.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저 스마트 월렛 관련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유니버셜 디플로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컴포넌트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저것 또한 스마트 월렛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DK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월렛, 앱스트랙트 어카운트 관련해서 컨셉이 좀 익숙하신 분 계실까요? 앱스트랙트 어카운트.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장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지갑이라고 하면 딱 이 케이스죠. EOA라고 많이 부르고요. External Owned Account라고 해서 뭐 그대로 직역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에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프라이빗 키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이 렉처에도 사실 뭐 별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유일무이하게 발급된 프라이빗 키가 저기 보관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 프라이빗 키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 사실 그 프라이빗 키로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 상에서 트랜지션을 날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인 거죠. 그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잘 트랜지션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그 EOA 자체가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개체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EOA 관련된 지금 뭐 프라이빗 키나 아니면 그 어카운트 관련돼서는 사실 온체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이걸 뭐 다루는 건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 네. 그냥 말씀드리면 사실 EOA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발생시키고자 하는 트랜지션에 서명하는 것 빼고는 없죠. 네. 그 서명이 사실은 온체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서명해서 이제 그 서명한 트랜지션을 온체인으로 보내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레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도 데스크탑에서 쓰는 것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튼 브라우저 익스텐션에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부분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프로토콜 레벨에서 그렇게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정해져서 EOA가 지원되는 케이스인 거고요. 사실 뭐 레이어 1에서는 뭐 대부분 다 이 EO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월렛에서도 이 EOA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브라우저에서도 메타마스크나 다른 월렛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EO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EOA가 많은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되게 단순한 역할만 하는 건데 트랜지션을 사인하는 역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암호 체계가 일리프틱 커브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죠. SEP 네 까먹었습니다. 네, 그 일리프틱 커브 하나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단순한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EOA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UX 환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거의 엄청 싫어하시는 저 시드 프레이즈 매니지먼트 그 12개 단어, 20개 단어 외우는 거.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EOA라고 하는 그 프라이빗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시드 프레이즈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가 사용자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 UX를 가져다 준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EOA 키 자체를 잃어버리면 사실 여러분들의 자산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든지 컴프로마이즈 하면 또한 여러분들의 자산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되게 너무 단순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비싼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수업할 때도 그냥 나중에 스테이션을 날리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날리기 전에 그 뭐하죠? 얼라우하고 뭐 등등등 하는 데 있어서 트랜지션 피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비싼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보셨던 뭐 레저나 아니면은 좀 더 보안이 좋은 그 월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EOA가 사실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아주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 1에서 또 그 EOA 단순한 그 방식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멀티시그 같은 것도 사실 지원을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EOA로 이제 여러 EOA가 서명했을 때만 해당 자산에 대해서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세이프 같은 케이스가 뭐 혹시 계신 분도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멀티시그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괜찮은 툴이라고 합니다. 저는 써보진 않았고요. 이게 사실 동작하는 방식은 이런 멀티시그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에 배포해 놓고 그 배포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여러 명이 서명이 들어와야지만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된 자산이 움직일 수 있다. 뭐 그런 컨셉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문제는 뭐 멀티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묶어놨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트랜지션을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무조건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는 시작점 자체는 이 EOA라는 거기서 프라이빗 키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멀티시그가 프로토콜 레벨에서 즉 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서 앱 레벨에서 뭔가 조정하면서 지원이 될 뿐 이더리움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즉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얘는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하지 않으니까 서포트나 아니면 좀 플렉서빌리티에서 한계점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업스트랙트 어카운트, ERC 4337이라고 불리는 케이스인데요. 요 전에 혹시 EOA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딱히 없으실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는 사실 어쩌면 그냥 좀 단순합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 원래 아까 보셨던 스마트 컨트랙트로 월렛을 만드는 거고요.
그 월렛을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 바로 ERC4337입니다. 뭐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OA 같은 케이스는 어떤 프라이빗 키를 쓸 건지 이제 미리 오프체인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프라이빗 키가 지원하는 일립틱 커브 딱 한 가지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또한 그 한 가지 일립틱 커브조차 프로토콜 레벨에서 미리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월렛이 나오게 되면 그 월렛에서 나는 어떤 일립틱 커브를 쓸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떤 서명에 대해서 검증을 할 거야를 그 월렛 만드는 주체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립틱 커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일립틱 커브 기반의 서명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립틱 커브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서명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랜지션 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의 트랜지션 날릴 때 EOA에서 프라이빗 키로 트랜지션을 서명하고 이렇게 보낼 때 딱 한 가지 액션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으로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해당 트랜지션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 자체에서 트랜지션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 안에 여러 가지 행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번 트랜지션을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에 날릴 건데 뭐 유니스왑에서 뭐 이더리움에서 다이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수시스왑에서 뭐 다이를 이더로 바꾸고 요거를 하나로 퉁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요걸 하나의 트랜지션을 묶을 수 있고 요걸 바로 이제 이더리움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트랜지션을 하나의 트랜지션을 묶어서 보낼 수 있다. 요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EOA로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리움 같은 그런 하나의 그 토큰으로 트랜지션 피를 내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기반으로 하면 그 피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토큰으로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원래 EOA 같은 케이스라면 내가 현재 이더리움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더리움으로 먼저 바꾸고 트랜지션 피를 냈어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에서 이더리움 외에 다른 피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월렛 자체에서 그냥 다 모든 걸 컨트롤해 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 측면에서는 사실 할 게 많이 없어지는 거고요. 굳이 트랜지션 피를 내기 위해서 뭐 이더리움으로 교환한다든지 그런 부가적인 불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월렛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페이 마스터라고 해서 이게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 쓸 때 좀 재밌는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내가 굳이 이제 그 트랜지션 피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피를 대신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 같으면 트랜지션 하나 발생하는데 계속 피를 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뭐 NFT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사용자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내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하나 디플로이 해놓고 사용자들이 그 월렛을 이용하게 되면 그 월렛 뭐 프로바이더나 아니면 그 월렛에 연동된 그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트랜지션 피를 대신 내게 해주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이제 공짜로 마음껏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사용자 섹션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앱스트랙트 어카운트가 상당히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지원하나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이더리움 상에서는 사실은 요 ERC 그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예를 들어서 하드포크 같은 케이스로 다 프로토콜을 많이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지원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그 스타크웨어 같은 레이어 2들은 대부분이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컨셉.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레이어 2 같은 거를 이용하려면은 사실 사용자들이 레이어 1에 있는 거를 레이어 2로 자산을 이동하고 뭐 이런 이제 부가적인 또 레이어 2에서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자산을 옮기고 또 나중에 다시 다른 레이어 2로 가고 싶을 때는 이더리움으로 옮기고 또 다시 다른 네트워크로 가고 뭐 이런 좀 불필요한 작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어떻게 보면 디폴트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에서는 그 앱스트랙트 어카운트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앱스트랙트 어플리케이션 단위라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디플로이 해가지고 그 동작을 제어함으로써 앱스트랙트 어카운트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스타크넷은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코시스템 서포트는 사실 그 스마트 월렛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서도 메타마스크나 아닌 다른 월렛에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건 제가 잘 못 봤고요.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뭐 아젠트나 아니면은 브라보스인가요? 거기서는 아마 앱스트랙트 어카운팅, 스마트 월렛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이나 스타크넷 둘 다 이제 지원하게 돼서 굳이 하나 엘립틱 커버는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피 델리게이션도 사실 이더리움 같은 케이스가 뭐 페이 마스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디플로이해서 그걸 기반으로 피를 대신 내줄 수 있게 하는 뭐 그거를 구축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스타크넷에서는 메타 트랜잭션이라는 컨셉으로 저 피 델리게이션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 트랜잭션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이더리움을 운영하고 근데 그 이더리움을 따로 솔리브로 운영을 했어요. 네네. 이게 한번 이게 그 트랜잭션을 묶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랩핑이 되는 부분은 레이어 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말씀하셨던 그 액션들이 여러 개 담기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요게 일종의 어토믹하게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액션 하나 할 때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누가 치고 뒤에 설명했습니다만 치고 들어오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스마트 월렛을 이용해서 그 액션들을 그 트랜잭션 번들로 묶으면 이 번들 안에 묶인 액션들은 한 트랜잭션에서 그냥 다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타크웨어 레이어 2 위에서만.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아마 근데 그 이더리움에서도 그 스마트 월렛 지원하게 되는 방식으로는 그게 멀티콜 저희가 멀티콜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멀티콜 별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그 뒤에 페이로드가 있는데 그 페이로드에 자기가 수행시킬 여러 가지 액션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실행시킨 거라서 사실 스마트 월렛을 이더리움에서 제대로 지원한다면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서비스에 그 지갑이 있다면 네 이더리움 상에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네네네네. 그런 약간 그 플렉서빌리티가 되게 좋은 컨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기능들이 스마트 월렛을 디플로이하는 그 프로바이더가 다 구현을 해줘야겠죠. 네, 구현은 가능하다.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넘어가다. 지금 현재 트랜잭션 발생시키는 걸 보시면 일반적으로 메타마스크에서 트랜잭션 하나씩 제가 서명해서 보내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OE가 트랜잭션 발생시킬 때.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UX를 조금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찌 보면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단이 아니고
사용자 원래단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그 액션을 다 취할 수 있게 뭐 그렇게 좀 일반화시켰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 기능이 이더리움에서 되기 때문에 그 이 스마트 월렛이 동작할 수 있는 거라 뭐 어찌 보면은 엘프에서 포트를 따면서 지원을 해서 더 편해졌다는 부분이 이제 이해했는데 네네. 이 슬라이드에서 선거 옵스트랙션을 하면은 이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저거는 원래도 됐던 거 아닌가? 아, 네네네네. 네, 원래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렇게 예를 들어서 뭐 트랜잭션 번들을 하게 짜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되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은 사용자 어카운트를 다룰 때 이걸 다 지원하겠다 뭐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네, 그래서 요거 그 번들링 관련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내가 어떤 뭐 특정한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트랜잭션 스텝 1, 스텝 2를 나뉜다고 치면은 블록 안에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내 트랜잭션 그 스텝 1, 스텝 2를 받은 마이너 아니면 시퀀서가 받아서 블록에 저렇게 순차적으로 땅 넣어주면 베스트인데 그렇게 안 될 케이스가 좀 많죠. 스텝 1 넣고 밑에 다른 애 넣고 스텝 2를 넣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완전 갈라져 가지고 다른 블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텝 1 관련된 트랜지션은 블록 1에 들어가고 스텝 2 관련된 트랜지션은 블록 2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래 원했던 저런 스텝 1 발생하고 바로 스텝 2가 발생하는 게 지원 안 되겠죠. 이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MED 같은 이슈. 그러니까 트랜지션 1, 트랜지션 2가 사실 수압 관련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비트라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싶어라고 해서 저 스텝 1, 스텝 2를 마련해 가지고 트랜지션을 날렸는데 그런 수익들을 이미 이런 플래시봇 같은 애들이 파악해서 샌드위치 어택이나 프론트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사용자가 원래 원했던 액션을 방해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현재는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멀티콜이 되면은 이 스텝 1, 스텝 2가 하나의 번들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에 들어가더라도 스텝 1, 스텝 2가 항상 시퀀셜하게 일어나야 되도록 프로토콜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런 프론트 러닝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어택 같은 케이스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스텝 1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해. 계속 그동안 많이 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계속 밀리게 되는 어쨌든 그 사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 때문에 계속 순위를 계속 밀릴 수 있지는 않아요. 순위라고 하시면 어떤 스텝 1, 스텝까지 더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스텝 1이 그러니까 스텝 1, 스텝 2가 어떤 상황 안에 시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다른 트랜잭션이 자꾸 뛰려고 하다 보면 네. 아예 스텝 1에 들어갈 시점부터 계속 밀려버리고 건드리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텝 1, 스텝 2가 항상 함께 수행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뭐 순위가 이렇게 언제 확정된다 그런 것보다는 밀리면 뭐 얼마든지 밀릴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 멀티콜 관련된 거는 그거를 방지하는 프로토콜은 아니거든요. 저 원투를 실행시키는데 그 어토매시티를 확보해 주겠다는 차원일 뿐. 네. 말씀하신 건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요거랑. 그러니까 아예 밀려버리는 거지. 그냥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라고 하거나 아니까 들어갔을 때는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다음 블록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 밀려버리는 상황 때문에 네네네. 제가 네. 번들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엔 그 케이스가 우리 조합에는 없어가지고 네네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공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문제는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번들에서 제공하는 뭐 예를 들어 피를 기준으로 블록을 만든다고 치면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피를 계속 높게 때려가지고 이 번들을 수행 못하게 하는 케이스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사실 지금 이더리움에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막고자 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거가 요즘에 있는 거 디폴로가 스미커하고 폰스러닝을 뭐 학교에 목표나 거나 이런 거는 네네,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 원, 투가 항상 함께 수행된다는 게 강조될 뿐이지, 예를 들어서 번들 저거 보고 프론트 트레이닝 가능하네? 그럼 위에 블록 트레이션 하나 넣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라서. 네. 다만 그 원자 그 어토머시티를 강조한다. 그게 멀티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뭘로 됐던 간에 사인을 해서 트랜지션을 인복하면은 그게 유저 어카운트 컨트랙트, 즉 사용자의 월렛으로 해당 트랜지션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유저 어카운트 컨트랙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서명 값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해당 트랜지션을 그 페이로드를 까봐서 아 이게 실제 어떤 컨트랙트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요 타겟 컨트랙트로 호출을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 요게 간단한 그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카운트라는 컨트랙트 안에는 딱 두 개 있습니다. validate랑 execute. 네. validate는 이 트랜지션의 서명값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execute는 그럼 사용자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 월렛을 이용하면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일립스 커브 이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트랜지션의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할 그 타겟 컨트랙트로 호출할 때 뭐 파라미터 등이나 그런 걸 세팅하는 게 여기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보시면 먼저 시퀀서가 여기서는 그 스타크웨어에서는 블록 트랜지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만드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하나의 블록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션을 뽑고 있는 거고, 만약에 트랜지션을 다 뽑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트랜지션을 이제 하나 선정을 하겠죠. 선정할 때 해당 트랜지션을 하나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검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넷 OS라고 하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VM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수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트랜지션을 뽑고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넌스 값을 검증하게 됩니다. 넌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시죠? 이더리움에서 그 다음 트랜지션 그 유효성을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요. 그 다음 트랜지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넌스 값 박아놓는데 그게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트랜지션을 검증하게 되는 거죠. 검증할 때는 스타크넷 OS 이더리움처럼 그 이더리움 자체에서 그 프로토콜에서 수행하는 게 이더리움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유저 어카운트 컨트랙트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해가지고 해당 트랜지션에 밸리드해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저 어카운트에서 정의한 방식대로 해당 트랜지션을 검증해서 OK를 날려줍니다. 그럼 트랜지션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해당 트랜지션에 대해서 트랜지션 피를 지불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트랜지션을 그럼 수행해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해당 트랜지션 안에 포함된 여러 멀티콜들을 수행시키는 거고, 이 수행이 성공했어 라고 하면 이제 성공했으면 해당 트랜지션에 대해서 아까 보셨던 그 블록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네,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가서 다시 이제 이 단계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충분히 트랜지션을 다 뽑아냈으면 시퀀서는 해당 블록을 여기 샤프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그 해당 블록에 대해서 그 GK 프루프를 뽑아내는 그 프루버한테 보내가지고 실제로 프루프를 만들고 이 프루프를 레이어 1에 포스트하는 그런 방식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검증했을 때 스타크넷 OS에서 검증했을 때 넌스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바로 리젝되는 겁니다.
트랜지션이 밸리드하지 않아도 리젝되는 겁니다.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인데요. 트랜지션 자체는 유효한데 실행했을 때 실패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거든요. 실패하는 케이스는 리젝이 아니고 그러니까 failed transi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해당 그 블록 그 배치에 넣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월렛을 이용하게 됐을 때 악의적인 사용자가 시퀀서나 아니면 이 스타크넷 네트워크를 일종의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뭐 유효하지 않은 트랜지션들을 막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실패할 트랜지션들을 막 날려가지고 트랜지션의 그 네트워크를 계속 불필요한 작업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몇 가지 그 트릭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수행했을 때 실패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시퀀서 등이 그 실패한 트랜지션, 그러니까 요 수행할 때 실패한 트랜지션에 대해서 필을 걷지 못하면 얘네는 불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를 낭비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도스 공격이 먹히게 될 건데 여기서는 실패한 트랜지션조차 해당 번들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자한테 피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GK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GK 롤업에서는 트랜지션이 꼭 성공해야만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GK라고 하는 그 GK 프루프 만들 때 필요한 게 인풋, 아웃풋 알고리즘인데 아웃풋이 없으면 이 프루프를 만들 수 없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이 아웃풋이 원래 예상했던 아웃풋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게 스타크웨어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트랜지션조차 사용자한테 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그 시퀀서가 이 실패한 트랜지션을 수행할 때 했던 연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이는 유저 어카운트에 밸리데이트에 좀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 월렛에서는 그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애가 해당 밸리데이트 뭐 그 함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현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하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해야 되는 시퀀서나 그런 뭐 애들이 연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트 트랜지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산 자체는 좀 제한 걸어놨습니다. 그 스텝 자체를. 네, 그래서 뭐 아주 복잡한 검증이 뭐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뭐 이상한 트랜지션 날리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밸리데이트 트랜지션 내의 함수는 그 연산 자체는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놔서요. 그 안에서만 수행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용자가 좀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트랜지션을 날려도 시퀀서나 아니면 스타크넷 OS 자체에서는 그 낭비되는 연산 자체가 매우 적게 그렇게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혹시 스타크넷만의 특장점이다. 이 부분은 특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트랜지션에 대해서 프루프로 만들 수 있고 그런 프루프로 만들었으니까 사용자한테 피를 받을 수 있는. 요거는 사실 다른 스나크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대응을 제가 알기로는 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방식이 매일매일 컨디션에서 약간 보스가 되는 글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글쎄요. 그게 이제 사실 이게 그거의 문제점 결국에는 프로프를 만들 수 없으면 가스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시 뭐라고요? 페이드 트랜지션에 프로프를 만들지 못했을 때 목적을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네네. 그거에 대한 페이드 트랜지션에 대한 프로프를 만들지 못하면은 이제 그거는
가스비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한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음, 가스비가 발생하게 된 경우는 부스를 하시가 그렇겠죠. 네네네네. 꽤나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다른 네트워크는 좀 저만의 이런 기도 생각을 막는 뭐 나름의 보안 대책들이 다 다른 쪽에. 어, 어느 정도는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쪽, 현재 이더리움이 어떻게 되죠? 이더리움이 이런 방식이 따로 있나요? 이제 볼 때까지 그 영상 야, 네. 사실 다른 GK 이베인 같은 케이스는 거의 뭐 이더리움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그냥 프로프 만들어주는 케이스라서 얘랑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다른 쪽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이 좀 네네. 그 밸리데이션 기반이니까 여러 가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스타크넷 OS 같은 이런 몇 가지의 일티폼 종류가 있어서 이거 옵션으로 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케이스판에서 따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일리트 커브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서명을 검증하는 걸 하겠다. 그렇게 그냥 정의를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면 되는 케이스. 검증은 뭐 네네네. 뭐 그럼 극단적인 예로 뭐 일립스 커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관련된 어카운트 쓰겠다. 예를 들어입니다. 된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 월렛을 제공하는 애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케이스. 그게 그 카이로로 스마트 컨트랙터로 짤 수만 있다면 네, 대부분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라. 제한 그 제한은 이제 연산 자체에 대해서 네, 그거랑 좀 컨셉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스텝이라 부르거든요. 왜 스텝이라 부르는지는 그 스타크 특징이긴 한데 연산에 대한 그 스텝을 어느 정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리소스 낭비를 막기 위한 뭐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하고 블록이 희석돼 갖고 증명 쪽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디도스를 공격하는 해당자가 네. 스스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를 진짜 방지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러한 지갑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데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실행이 됐고 어떠한 이유에서 의회에서는 모르시지만 이게 벤이 되었고 이게 신뢰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스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되는 네, 그렇겠죠. 네. 그 부분을 좀 감내를 해야 네네네네. 네.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더리움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비용 자체는 리버트 났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기는 하더라도 네, 사용자한테 부과는 된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시그니처 베리피케이션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잠깐 보면요. 요게 이제 오픈 제플린에서 그 코드 공개돼 있어서 요거 제가 나중에 또 다 드릴 건데 요 링크 따라가 보시면 그 코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아까 보셨던 밸리데이트 그러니까 스마트 월렛에 들어가 있는 그 함수에서는 또 밸리데이트 트랜지션을 호출하는 걸로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요 밸리데이트 같은 케이스는 뭐 사용자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토콜 내에서 실제로 콜하게 다 시스템 콜처럼 네, 그렇게 지원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데 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 카이로 어셈블리 스텝을 한정 지어놨습니다. 뭐그 시뮬레이션 검증하는데 이 스타크넷 OS가 모든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 리밋을 걸어놓은 케이스고요. 이게 실제로 불리는 인터널한 밸리데이트 시뮬레이션 함수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네 보시면 시뮬레이션 인포 받아와서 해시값도 받아오고 시그니처 받아와서 이 시그니처가 올바르냐라고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호출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ECDSA 뭐 시그니처 검증 체크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리프트 컵을 쓰는지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이고요. 지금 퍼블릭키 읽어와서 여기 끝나네. 퍼블릭키 읽어와서 요 검증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케이스. 요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뜨면 밸리데이트가 통과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면은 그 트랜지션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수행되는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트랜지션 안에 멀티콜로 해서 여러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아까 보셨던 execute가 똑같이 이 시스템 콜로 프로토콜 레벨에서 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샌더가 누군지 가져온 다음에 그 샌더 검증하고 그 다음에 execute 콜 하는데 이 보시면 네, 콜스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냥 페이로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의 멀티플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면서 트랜지션을 수행하는 케이스고 이렇게 멀티콜 호출하게 여기서 멀티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큐션에 전에 밸리디티를 체크하면 또 결국에는 트랜지션을 호출하는 사람이 수수료는 지불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검증에 대한 밸리데이션 디스라인 밸리데이트 한을 OS 호출한다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것도 연산 비용이 발생한다면 네네네. 결국에는 수수료를 부담을 똑같이 하게 네네네네. 네. 저번 시간에 누가 여쭤보셨는데 그 어카운트 뒤에 나옵니다만 어카운트 만드는 것도 누가 돈 내요라고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 혹시 가이드에 따라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용자가 내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여기 나오는 요 얘기입니다. 혹시 앞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되게 그냥 직관적이죠. 네. 카운터팩추얼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 이 카운터팩추얼이 찾아봤는데 까먹어요. 그 약간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케이스인데 보시면 앱스트랙트 어카운트에서 유저 어카운트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가스가 필요한 거죠. 가스 피를 내기 위해선 사용자는 유저 어카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뺑뺑 돌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라는 게 뭐 카운터 팩tor 디플로이먼트라고 이제 일종의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그 피를 낼 유저 어카운트가 없을 때 그럼 유저 어카운트 월렛을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거야? 라고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한 해결 방식입니다. 일단 어드레스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가이드에서 똑같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드레스 자체를 오프체인에서 계산해서 얻게 되고 그 어드레스로 자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이드에서는 아마 이더 그 스타크넷 그 포시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이더리움을 전송해줬죠. 전송해주고 이제 유저 어카운트를 디플로이하고 그러면은 스타크넷 OS에서는 해당 유저 어카운트에서 SP를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저 어카운트 디플로이 하는데 문제 없다. 사실 별거 없는데 되게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월렛 같은 케이스가 약간 요거는 비유적인 케이스인데 그 애플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케이스에 저희가 이제 앙클레이브라고 부르는 그 하드웨어 기반의 시큐어한 영역이 있습니다. 프로세서. 그거 같이 동작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스마트폰이 하드웨어 원래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 핸드폰이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핸드폰이 이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 CQ 앙클레이브 같은 거는 뭐냐면 얘는 그 단독 그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세서 안에서 동작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요. 아무도 그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다만 그 데이터에 대한 연산 같은 거는 하드웨어 자체에서 보장합니다. 연산의 그 무결성 자체를.
네, 그래서 위에가 공유되고 있는 프로세서나 메모리, 밑에가 일종의 단독적인 프로세서나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를 봤을 때 이거를 지금 보시는 그 스타크넷 네트워크와 비교해서 보면은 죄송해요. 네. 지금 그 핸드폰 같은 케이스에서 이제 쉐어드 프로세서나 그죠 쉐어드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는 영역 자체가 그 OS나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수행할 때 저걸 많이 쓰고요. CQ 앙클레이브 쪽에서는 이 뭐 랜덤 함수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크립토 키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사인 같은 거 한다든지 뭐 키체인 앤 터치 아이디 이 등등 대부분의 것들을 이 CQ 앙클레이브라고 하는 그 단독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애플이나 아니면 삼성, 구글 전부 다 ARM 같은 곳에서 다 이 CQ 앙클레이브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스마트 컨트랙트 원래 컨트랙트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제 수행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 스마트 월렛에 관련된 그 뭐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런 CQ 앙클레이브에서 독단으로 수행해서 원래 지금 디플로이되어 있는 스마트 월렛 컨트랙트란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걸 활용하면은 일반적인 뭐 핸드폰도 하드웨어로 월렛으로 바꿀 수 있다는 뭐 컨셉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요 단계는 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도 그 앱스트 어카운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치는 지금 내 스마트폰이 그냥 안정적인 하드웨어에 지금 따로 지갑을 구매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안정적인 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가요? 네네네. 네.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월렛 없이는 단순히 저기 앙클레이브나 뭐 이런 게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프라이빗 키만 잘 저장해 놓으면 되거든요. 서명만 해주면 되는 케이스인데 스마트 월렛 같은 케이스는 그 단순한 서명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트랜지션을 검증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쓰이는데 그 요소들을 그 커스터마이즈 뭐라 해야 될까요? 잘 정의한 그 연산들을 저런 앙클레이브에 녹여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단순한 키 저장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얘네들을 활용하면은 스마트 월렛이랑 연동돼서 할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bstract 어카운트 요약을 하면요. 일단 서명 검증이나 트랜지션 익스큐션이 이런 로직들이 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스타크 내에서는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하니까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다. 그런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용자 오퍼레이션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번들링해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이 스마트 월렛을 디플로이 하려면 일단은 사용자 어드레스는 오프체인에서 먼저 계산돼야 된다. 그리고 카운터팩추얼 디플로이먼트라는 컨셉을 보셨듯이 사용자의 그 스마트 월렛을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어드레스로 먼저 펀드를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마트 월렛을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랩탑에서 있는 그 CQ 앙클레이브 같은 하드웨어를 잘 이용하면 스마트 월렛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월렛을 잘 구축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 연산의 편의 때문이라서 아, 그거랑 혹시 어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이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주된 트랜지션 설명 자체는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고 있으면 저걸로 어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떨게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그거랑 네. 어카운트 어플리케이션이랑 그런 정확히 어떤
연관지. 그러니까 여기 시큐어 엔클레이브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저게 저장된 데이터는 아무도 못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수행된 연산은 뭐 무결하다, 뭐 그거는 일단 엔클레이브 특징이긴 한데 스마트 월렛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키, 뭐 프라이빗 키 같은 케이스로 트랜지션을 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월렛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저런 엔클레이브 같은 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월렛을 디플로이하고 이걸 하드웨어 월렛으로 지원하게 만들 거야라고 하면 그 스마트 월렛의 프로바이더는 시큐어 엔클레이브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자유롭게 짜서 저기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트랜지션이 뭐 서명되고 그다음에 나를 해당 트랜지션이 밸리드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 트랜지션을 이제 스마트 월렛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스마트 월렛 자체는 뭐 프라이빗키라든지 그런 게 안전하게 다른 애들이 못 보도록 안전하게 보관돼야 되니까 이제 저 앙클레이브가 활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케빈님이 온라인에서 질문하시는데 암 트레스 존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온라인에 질문 하나 남겨주셔가지고요. JH님이 AA에서 서명을 위한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프라이빗 키 분실 시에는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한 접근이 영원히 불가능한 건가요? 네, 요 부분은 아마 설명 안 들어가지고 굳이 스마트 월렛을 써야 돼라고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서명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할 거냐도 스마트 월렛 프로바이더한테 다 맡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제가 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면 지금은 영원히 안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마트 월렛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페이스북 지인 중 10명 중에 5명이 오케이 해주면 프라이빗 키를 복구해 준다든지 그런 커스터마이즈된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다 오픈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저희가 그 EOA랑 가지고 있는 EOA랑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OA가 가지고 있던 단점 중에 시드 프레이즈 때문에 배드 UX가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그 단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시드 프레이즈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뭐 구글 어카운트 연동하겠어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소셜 어카운트 소셜하게 다 복구하겠어 이런 커스터마이즈된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사실 앱스트랙트 어카운트가 대부분은 레이어 2 그다음에 이더리움에서도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뭐 수업은 뭐 한 30분 내로 끝날 것 같고요.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유니버셜 디플로이어인데요. 이거 뭐냐면 그 스타크웨어에서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핸즈온 코드 워크샵 진행하고 코딩 하실 때 요거 좀 보실 건데 스타크웨어에서는 총 3개의 트랜지션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가 디플로이 어카운트.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 1에서 숙제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유저 어카운트, 그러니까 스마트 월렛을 디플로이 할 때 쓰는 트랜지션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클레어라고 있습니다. 디클레어는 저때 누가 여쭤보셨는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시에라라고 하는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언어는 아닌데 그 표현하는 방식 그 시에라 기반의 코드를 스타크웨어 측에 등록하는 트랜지션이 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invoke라고 있습니다. invoke는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서 external로 정의된 함수를 실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 트랜지션밖에 없습니다. 그 스타크업에서 지원하는 건.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의구심이 드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터를 그럼 디플로이하고 싶은데 여기서 뭘 써야 되지? 아니면은 그럼 디클레어는 도대체 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뒤에서 보실 것 같은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클레어랑 디플로이랑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디클레어는 뭐냐면요. 스마트 컨트랙트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표준 같은 표준보단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전체적인 구조, 인터페이스, 일본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와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템플릿. 네, 좋은 표현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 템플릿 같은 거를 이제 등록해 놓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프로그래머 분들은 그냥 클래스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클래스를 일종의 등록해 놓는 겁니다. 그 스타크웨어에. 이 클래스는, 이 템플릿은 뭐냐면 시에라라고 하는 그 언어 표현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사용자 뭐 어떤 여기서는 A, B, C 나와 있는데 각각의 사용자가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의 템플릿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인보크를 날리면 그제서야 그 템플릿을 가지고 그 시에라로 표현된 템플릿을 가지고 카이로 어셈블리, 즉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인스턴스로 만드는 케이스인 거죠.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왜 그럼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보시면 데이터 저장 공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어차피 자주 사용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케이스의 경우 이제 그거 하나만 그냥 저장해 놓고 이걸 계속 불러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네. 그런 이유로 이런 약간 디클레어랑 디플로이 요게 그러니까 디클레어가 일단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실까요, 이게? 저 어중이 떠중이는 지금 설명 없네. 디클레어를 한다는 게 카이로 언어를 사용해서 네. 그 카이로라고 했어요. 네네. 클레어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제가 카이로 언어를 집어낸 게 시에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저장 공간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잘 불러올 때 다시 이렇게 호출하는 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 사용자가 트랜지션을 발생시키면 여러분들이 그 발생시킨 트랜지션은 로컬에서 시에라 코드로 그러니까 변환이 되고요. 이 시에라 코드가 스타크넷 네트워크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타크넷 네트워크에서 이 시에라를 보고 이걸 저장하든지 아니면 시에라 코드를 보고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카이로 어셈블리를 뭐 변환한다든지 수행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거든요. 시에라 코드가 되면서 적다기보다는요. 아까 보셨던 그 failed transition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일종의 중간 단계로 만들어 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네, 뭐 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 표현 단계. 그 표현 단계는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고 이게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는 카이로 어셈블리로 변환돼야 이 카이로 어셈블리가 아까 그 샤프라고 하는 그 GK 프루프 만드는 프루버한테 전달되고 그러면은 프루버에서는 이 카이로 어셈블리로 표현된 그 익스큐션 스텝들을 이제 프루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스타크를 설명 안 드리고 하려고 최대한 용어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라 전에 시에라 율 같은 거나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율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델 같은 건 다이스트 형태로 나오는데 얘는 시에라 자체가 변환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시에라 자체가 저렇게 클래시 해시라는 컨셉으로 주장이 되고요. 네, 저게 어떻게 수행되는지는 뭐 그 저 클래스를 부를 때 들어가는 파라미터 등등등으로 이제 실제 동작하는 카이로 어셈블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카이로 어셈블리라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님만 따라가는데 DLL이 CIL이라는 이게 무엇이 CIL이라는 애라고 주시면 CIL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여기 오늘은 안 오셨는데 클래시 해시가 도대체 뭐냐고 그때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클래시 해시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클래시 해시를 뽑는 규칙이 요거거든요. 컨트랙트 클래스 버전이랑 그 다음에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함수 중에 엔트리 포인트들 값들 그 다음에 L1 핸들러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알 것 같은데 L1 핸들러의 엔트리 포인트들 컨스트럭터의 엔트리 포인트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다 함수 명이겠죠. 명들 그다음에 ABI 값, 해시 값, 그다음에 시에라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해시 값을 다 떠서 클래스 해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클래스가 이제 동일한 클래스에 대한 그 시에라 코드가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러니까 이미 스타크넷에 있으면 그냥 그걸 불러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용자가 실제로 이제 다시 디클레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찾아서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PRC 공략을 꾸준히 올라가 있으면 알아서 찾아가지고 인스턴스를 찍어내주는 그렇게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코드를 가져왔다가 이 코드를 그냥 컴파일해서 올렸는데 그게 우연하게 위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굳이 디클레어가 필요 없이 거기 그 이미 디클레어 되어 있는 클래스 해시를 가지고 반환이 되는 거고 그럼 그 클래스 해시를 기반으로 내가 트랜지션 날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보크 할 때 뭐 이 컨트랙트 인스턴스를 만들어 다오 뭐 이렇게 호출하면 되는 거. 호출하게 되면 스타크넷 OS에서는 그 클래스 해시에 기반한 걸 가져와서 자체 하나의 그 카일 어셈블리 스마트 컨트랙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컨셉. 여기 다 이제 멀티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처음에 디클레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스타크넷 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클래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건 그 트랜지션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 디클레어가 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트랜지션을 이제 인보크하게 됩니다. 인보크할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유니버셜 디플로이 컨트랙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있는 트랜지션 세 가지 타입 중에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하겠다가 없었잖아요. 그게 없고 다 인보크로 다 이게 충천하는데 인보크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보크할 때 트랜지션 내에 디플로이 하겠다라고 그 유니버셜 디플로이어 컨트랙트한테 트랜지션을 날리면 얘가 이제 그제서야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UDC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플로이어 컨트랙트에서 요 스마트 컨트랙트 해시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굳이 그럼 UDC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도록 뭐 라이브러리 콜 같은 게 뭐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 번 더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유니버셜 디플로이어 컨트랙트를 설명드린 이유는 요 트랜지션 타입이 세 가지 있고 세 가지 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를 보시면 네, 디플로이 컨트랙트에서 이제 요 함수를 인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 해시는 이미 이제 디클레어 된 거. 솔트 값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나 인스턴스 만들면 그 인스턴스에 대한 어드레스가 나오잖아요. 그 어드레스가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냥 랜덤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크할지 안 할지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 솔트 플러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 를 생성할 때 이게 다른 거 뭐 차별화 되게 하느냐 안 하게 되느냐 뭐 그 케이스인데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있는 게 뭐 콜 데이터 뭐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부를 때 들어가야 되는 파라미터 값들 그걸 이렇게 넘기면은 실제로 컨트랙트가 디플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 콜로 디플로이 호출되게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퍼블릭 굿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디플로이 해놨습니다. 이걸 잠깐만 링크를 보시면 네, 여기 말고도 사실 여기 스타크 스캔이거든요. 스타크 스캔에 가서 디벨로퍼에 어드레스 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국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스타크 넷에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그 스마트 컨트랙터로 이미 디플로이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오픈 제플린에서 그 디플로이한 유니버설 디플로이어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가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주소로 아까 보셨던 인보크 트랜션을 날리는 거예요. 인보크 트랜션을 날릴 때 디플로이 하겠다라고 이제 요 어드레스한테 날리면 이제 그 디플로이 할 그 인보크 트랜션한테 날릴 때 적었던 클래스 해시에 대한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걸 이미 이제 디플로이 해놨으니까 이거 가져다 써라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왜 적었냐면 보시면 디플로이 아까 보셨던 그 유니크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 컨트랙트 할 때 누가 디플로이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이 어드레스를 아까 여기 보셨던 유니크라고 하는 그 인자값에 true를 넣으면 실제 솔트 값을 디플로이어를 포함해서 다시 뽑아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솔트 값 하나만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있는데 이게 왜 스쿼팅이라고 하면 저게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네, 저 스쿼트가 불법 거주하다, 무단 점유하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상황에 할 수 있냐면 이제 개발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했어요. 이걸 테스트넷에 올립니다. 테스트넷에 올리는데 솔트 값을 1로 하고 유니크를 false로 했어요. 그럼 어떤 어드레스 하나 나오겠죠? 근데 이 어드레스를 어떤 그 스캐머가 테스트넷을 보고 있다가 사실 그 소스 코드도 이제 다 얘가 올려놓을 거니까 그 소스 코드를 갖다가 메인넷을 그대로 오픈합니다. 똑같은 아규먼트를 가지고요. 그럼 얘도 이 어드레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드레스가 중복될 수 있어서 요 스캐머가 이 디벨로퍼인 척 할 수 있다는 게 뭐 얘네 요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세션을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 할 때마다 이 유니크를 true로 주게 되면 이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드레스 나오는 뭐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100% 이해는 되지 않아요. 굳이 그러면 왜 저 유니크를 저렇게 false true로 돌 수 있을까? 뭐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 유니크가 만약에 true로 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디플로이 어드레스가 모든 팀을 다 뭐라 해야 될까요? 디플로이한테 다 디펜던시가 걸리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100%는 이게 왜 언급되는지는 뭐 잘은 이해 못하겠어요. 뭐 이런 컨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유니크라는 게 요 스마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매번 새롭게 뽑느냐 아니면은 그 동일하게 뽑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별거 없죠. 그래서 유니버셜 디플로이어 같은 케이스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플로이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현재는 오픈 제플린에서 퍼블릭 굿으로 크리에이트 해놨습니다. 클래스 해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할 때 그 생성자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새로운 어드레스는 실제 그 디플로이를 하는 개발자나 아니면 디플로이어의 어드레스에 따라서 새로 생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그 어드레스가 중복될 수 있음은 위험할 수 있으니 뭐 위의 옵션을 잘 활용해라. 그 정도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스타크넷 SDK 요거 하고 숙제 잠깐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SDK라고 하면 그냥 익숙하시죠? 그 스타크넷이랑 인터랙션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어떤 거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보셨던 뭐 디클레어, 인보크 뭐 등등 할 때 이제 어떤 걸 쓰는지가 될 것 같고 일종의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미 이더리움 쪽에서 많이 그 이더.js나 등등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이 SDK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한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DK 종류에 따라서 원래 저희가 했던 뭐 CLI 기능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언어로 사실 스타크넷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스타크넷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여기서 스타크넷에 기반해서 앱을 짜시겠다라고 하면은 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짜시면 되는데요. 다큐멘트라든지 그런 거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아까 보셨던 그 트랜지션 타입이 3가지 있다. 뭐 그런 것만 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컨셉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이외에도 러스트 좋아하시면 러스트도 있고요. 파이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바, iOS도 특이하게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어카운트에 연결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다 그 다큐멘트에 다 따라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env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거기서 뭐 컨피그 불러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네트워크에 물릴지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이더리움이랑 거의 유사하죠. 네, 그래서 고원리 알파에 물리겠다고 적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유저 어카운트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미 쓰시고 계신 뭐 아젠트나 아니면은 브라보스에서 그 익스포트 받아가지고 어디 저장해 놓고 그 인바이러먼트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불러 쓰실 수 있는 거고요. 프라이빗 키를 불러올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 키를 불러와서 실제로 뭐 네, 어카운트 어드레스 지정하는 거고요. 지정한 걸로 네,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복잡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셋업하는 단계는 똑같 이더리움과 거의 유사하게 ABI 세팅하는 그 클래스 곧 어드레스 가져와서 그 ABI 가져오는 거 있고요. ABI 가져오고 나서 실제로 트랜지션을 인보크할 때 이렇게 컨트랙트 인보크 함수명 적어주고 파라미터 적어주고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더리움이랑 되게 비슷하다, 유사하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리드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콜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는 것도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떤 게요? 자지 밸리데이터에 대한 운영이 좀 어떤 식으로 밸리데이터요? 네. 좀
모두 운영을 하면서 만 쓰게 나오는 상태가 많지나요? 네네네. 아마 이더리움에서 몇 개 업체가 RPC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그러니까 들어보셨던 메이저 한 뭐 인프라나 그런 걔네들도 다 스타크웨어는 웬만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도 쓰셔야 되고요. 어떤 게 지원되는지는 네, 저도 요건 안 써봤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아까 질문이 있는데 네. 혹시 그 지금 스타크넷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트랜잭션 번들링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네네. 그럼 그 번들을 만든 주체는 어떤 주체? 번들러가 누구입니까? 사용자가 번들러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번들려 하면 어찌 보면은 그 월렛이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가능은 한데 이게 막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사실 얘기 못할 것 같고 다만 뭐 아젠트나 그렇게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월렛을 연동해가지고 이용하면 가능은 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한번 실험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스타크넷 행사에서 발표해 주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듣고 정리해 보면 이성교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오픈 제플린을 열심히 잘 활용을 하면 이더리움만큼 편리하고 보안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보안성이 훨씬 잘 높다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그 오픈 제플린이나 뭐 다른 것들 이미 툴이 잘 제공되고 있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제플린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SDK도 다른 레이어 2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크웨어도 그럼 이런 트랜잭션의 페이로드가 이더리움이랑 한가요? 페이로드요? 아닐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이더리움과는 거의 관련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도 사실 그 페이로드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마 이번 세션까지는 약간 이론 플러스 했었고 다음 세션부터는 좀 네, 코딩하면서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기는 아쉬우니 제가 요거 올려드릴게요. 까먹었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디코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이거 혹시 얘기했었나요? 디코에?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이로로 튜토리얼을 할 수 있는 약간 미션 같은 겁니다. 네. 그 노드 가디언이라고 하는 페이지고요. 보시면 일단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시면 오게 되고 퀘스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솔리디티도 당연히 있고요. 카이로는 총 3가지 퀘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좀 쉬운 거 하나. 그다음에 네, 요거 중간급.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표현이 돼 있네요. 네, 여기 제일 어려운 거 3개.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그 세션 그러니까 다음 세션까지 요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팅업 카이로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아마 지난번에 했을 거랑 뭐 지난번에 그 튜토리얼 잘 따라 하셨으면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요 퀘스트 깨보시면 뭐냐? 꺼야지 이제 녹화는 아니다 해야겠다. 네, 그 튜토리얼 따라가시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세팅하는 거고 간단하게 프로그램도 짜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튜토리얼 어떤 거 깔고 못 깔고 저걸 하셨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쭉쭉 그냥 단순히 따라가 보다 보면 좀 익히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프로세스 되게 잘 해놔서 요거 캐스트 첫 번째 거 같이 해보고 계속 혹시 하시다가 막히는 거나 아니면 하시다가 모르는 언어, 모르는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디코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대응하고 대응 못하는 거는 스타크웨어 그 데브렐 측으로 넘겨가지고 답변을 최대한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수행하시는 걸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드리고 이번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아마 컴파일해서 리절트 올리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뭐 올리는 게 나올 텐데 그거 해보시면 통과가 됩니다. 통과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디스코드 하면 한번 이거요? 네. 어떤 것 때문이실까요? 다른 아, 링크 그럼 다시 올려드릴까요? 아, 네, 그건 제가 여기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